김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널리즘 분석 시간입니다. 가성비 코너 뉴스 분리수거. 국민대 조수진 겸임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뉴스를 정성스럽게 분석해서 분리수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청취자와 함께 꾸미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폐기 찬성, 폐기 반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서 투표하면 되고요. 앱 투표 이외에 5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과 유튜브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분리수거 대상 뉴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단들이 있을 때 그 기사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그 어떤 그 이슈에 맞는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짜고 보도를 하죠. 예. 근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생명과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난 6일이죠.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님이신 손영미 소장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예. 이 소식을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가 정말 조금 화가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분리수거 대상 기사는 어떤 겁니까? 네,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 투표는 앱 설문조사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폐기 찬성, 폐기 반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리수거 대상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6월 8일 화요일자 기사고요. 제목은 쉼터 소장 사망 즈음 관련 글 올렸다? 윤미향 페북 미스터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조차 음모로 냄새가 나네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쉼터 소장 사망과 윤미향 페북 미스터리라는 걸 연결한 게 바로 이 한 문장인데요. 예. 기사 앞부분, 즉 보통 저희가 리드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운 페이스북 글과 쉼터 소장의 죽음 사이에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라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앞에 한 건 띄워놨고요. 따옴표로. 예.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가 지난 6일 밤 숨진 것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시각 올린 페이스북 글에 주목하며 한 말이다. 그 뒤로도 계속 관련된 내용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 시점과 이 손 소장의 비극적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의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혹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 식의 기사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죠. 자,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큰 문제가 됐었고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안 뒤에 올린 글이라는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얘기고요. 어떻게든 이 죽음과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 글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시간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보도에 여러 언론사가 갖고 있는 그 보도 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우리 사회 상규들이 있는데 이런 예. 것들까지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칙은 어떤 거예요, 원래? 네. 자,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께서 또 세부적인 내용 소개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기사 제가 지금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요. 보도 준칙에도 나오지만 그 해당 두 글자 단어를 자주 언급하지 말 것을 준칙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보도 뒤에는 항상 가장 밑에 따옴표 표시를 해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생명의 전화 같은 것들을 게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관련 기사에는 이것조차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데 2018년에 3.0으로 바뀌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 했을 때 그러면 뭘 자제하라는 건지 이런 세부 기준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면서 3.0이 된 건데 그 2019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방송 3사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고요.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부터 무슨 물음표를 닫고 그다음에 페북 미스터리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게 보면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그냥 기사를 다 썼어요. 네. 그래서 따옴표로 해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기사의 전체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취재한 건 없네요. 그럼. 취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자를 했었는데 기사를 쓰면서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가 다 그 따옴표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쓴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기사 말고도 계속 뒤에 보면, 이 기사 뒤에 보면 출처도 조금 그렇습니다. 출처도 페이스북,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이 출처예요. 그래서 계속 이 페이스북 출처를 실시간 모니터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의혹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어제 이 기사를 선정을 했는데 오늘 기사가 또 나왔죠. 곽상도 손영미 소장 사망에 문 정부 의문사로 갈 수 있어라는 이 기사가 또 제기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고 기준 3.0 거기 2항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자살 방법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장소, 동기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게 두 번째 수칙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어떻게 한 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 역시 이제 곽상도 의원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해서 했지만 그건 어디 기사입니까? 이건 파이낸셜 뉴스 기사네요. 네, 파이낸셜 뉴스가 오후 3시 15분 조금 전이죠. 3시간 전에 낸 기사인데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살보도 준칙을 지키고 있고 네. 자 자세, 방법, 도구, 장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 그걸 또 의문사라는 타이틀 곽상도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달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두 언론사가 지금 어떻게 제가 관련 기관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위험한 기사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일단 번째로 뭐 권고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네. 많이. 네. 명백히 어긋났는 데다가 네. 이런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관련 주제 보도 뒤에 붙는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도 역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의도를 가졌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주제를 떠나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망이나 죽음에 대한 보도를 언론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 역시 사회적 합의, 그간의 기준 다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김 PD는? 자, 이게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기사가 어떤 팩트나 사건 하나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은 모든 기사들의 대부분의 기능인데 어떤 맥락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최근에 KBS 연구동 화장실 몰카 사건이 있었죠. 예. 범인은 개그맨으로 밝혀졌고 예.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 화면을 딱 캡처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깨어있는 시민의 모여있는 힘 이런 전직 대통령의 중요한 말을 굉장히 크게 캡처해놓은 사진을 걸어두고 의도성이 있네요, 그것도. 내용은 몰카범이 자기 얼굴을 찍혀서 잡혔다라는 내용인데 그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해놨습니다. 맥락이 있죠. 결국은 이 사람 거기 지도자였어.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전 정부 지지자에 대한 얘기라면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았고 국가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종교적인 사회 상식에도 벗어난 집단입니다만 절할 때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준 시계였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건 거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왜 하필은 그 기사에 아무 이유 없이 올려놨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로 저 사람 그 시계 차고 있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예, 맥락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중앙일보 또 파이낸셜 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현직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운표 쳐서 이렇게 보도한 거잖아요. 네.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걸 받아서 그대로 쓴 언론사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곽상도 의원은 사실은 이런 행보가 처음은 아니죠. 네. 자, 이 죽음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조에 교사한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담은 것과 같은 이런 보도는 사실은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고요. 이 도덕성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회고가 되고 있고요. 1991년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실제로 살았고 2012년 재심 그리고 2015년 무죄 확정이 최종된 강기훈 씨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당시 검사가 9분이셨는데 그중 한 분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최종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곽상도 맞습니다. 의원이었다. 당시 검사였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인데 의혹 제기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언론은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책임이나 사회적 합의 없는 뭐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분의 발언이 주목받고 또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쉼터 소장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죽음에 관한 보도, 언론들이 고쳐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 또 방향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재난보도 이런 거를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뭐든지 뭐 심지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이든지 뭐든지 정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기본적인 양식과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네. 이런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뭐 감염병 보도준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양식, 언론 윤리의 문제로 이제 귀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 윤리 얘기할 때 보통 그 보크의 모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언론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본 윤리나 어떤 자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튜브로 군청 이란님께서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라고 쓰셨고요. 문자로 4923님 폐기해야 됩니다. 언론이 중립은커녕 어느 한 곳을 겨냥해서 비난하기 위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용하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결과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네, 다른 기사로 가봅시다. 뉴스 정면 승부에 지난주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논란이 됐고 화제가 됐죠, 좀. 네. 자, 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고 2004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됐었고요. 사실 그 폐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에 가면 다 뽑아 보실 수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약칭은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실 앞서 쉼터 소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 조수진 교수님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다 항목은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처벌이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청래 의원의 취지입니다. 예. 현재 있는 제도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이미 제도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신설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도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언론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소를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를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원고 승소율이 39.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제보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기구이긴 한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런데 또 제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언론을 권력의 사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비판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 얘기는 최근에도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것까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느냐. 뭐 심지어는 대북전단 문제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그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비롯한 법안의 전반적인 맥락을 빼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좀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지금 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련 법률 오늘 쭉 그 법률을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의 분량인데 손해배상에 관한 항목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사회상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동의를 구했거나 이게 진실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언론 책임지지 않아도 돼라는 측면의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30조의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 법률 얘기할 때 변호사분들 2% 나와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표현이 모호하다. 이것도 낼 수 있고 저것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정청래 의원은 명확하게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처럼 아주 강력하게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그 화학 저희가 뭐 의학 이런 지금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징벌적인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3배거든요. 예. 근데 그 해외의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앞서 그 10년간의 분석을 보셨지만 승소율이 40%인데 제일 많이 제기한 금액이 한 7,800만 원 정도 보상해라 언론사 얘기했고 근데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5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예.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피해는 정도는 사실은 뭐 몇억, 몇십억, 몇천억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회사가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만두파동 때도 그랬죠. 예, 결국은 판결은 뭐 500만 원 정도만 나니까. 네. 예. 이거 근데 3배라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만두소 파동이 많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발표해서 거론됐는데 네, 2004년. 돈이 아니라 대표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두소 파동도 그렇고 뭐 황토팩 사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우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악의적인 보도가 가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보상이나 뭐 사과조차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법 말고도 지금 그 열린민주당에서는 아예 3배를 제한하지 말고 네.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던 것 같아요. 더 강한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로 뭐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뭐 수십 배, 그다음에 형사 처벌에 대한 얘기도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튜브로 소소구루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이현님,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고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젠님께서 진짜 기자들 화가 납니다. 처벌도 미미하고 그러니 펜대를 칼처럼 이용하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꺾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중앙일보 기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나왔네요. 예. 두 번 지금 투표를 한 게 2번째인데요. 100%가 나오니까 왠지 네. 이것도 신뢰성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예, 아니 그 기사는 정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폐기에다가 100%인데 이 중앙일보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이낸셜에서 같은 방식 기사를 또 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언론 윤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같은 방식이라기보다는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게 좀 더 심한 경우입니다. 예,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범죄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범죄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범죄했다라는 걸 구체적 묘사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도록 서로 공고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한 측면이 있고 이제 어떤 언론 전문가들이나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안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했더니 거기 가면 공장이다. 기자들 기사 찍어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거 따지냐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데 저는 제발 이 경쟁을 좀 멈추고 양이 아닌 기사의 질을 위해서 저널리스트 예. 하나하나가 책임을 위해서 좀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예. 그런 고민이 큽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또 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실었단 네. 말이죠. 우리 언론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 다시 한번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